오늘은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다룰 데이터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에서도 우리가 도시 변화라든가 뭐 인구 변화, 인구 추계 같은 거 이제 항상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근간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많이 다루실 수밖에 없는 데이터고, 이제 시계열 분석에 쓰이는 데이터들이 어떤 거고 그걸 어떤 형태로 이제 분석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가 실은 뭐 여기 이제 이 책이 되게 좋아요. 좋아서 한번 사서 아마 한글판도 있을 거예요. 사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되게 꼼꼼하게 잘 써져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좀 참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시계열 분석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포인트에서 의미 있는 요약 및 통계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의미 있는 요약하고 통계 정보를 추출하는 거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시계열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까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시계열 데이터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는 이 의료 쪽에서 이 심장박동 같은 데이터가 되게 처음에 이제 분석 대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박동 보시면 되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뛰잖아요. 뛰면서 이렇게 패턴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심장박동을 가지고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표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주가 지수 같은 거는 시계열적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가격 정보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분석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뭐 천문학이라든가 날씨 데이터도 실은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시계열적인 공간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로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상 데이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이 시계열 데이터로 쓰이는지 좀 하나하나 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에서 아마 통계학에서 많이 시계열 분석을 하셨으면 백색 잡음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백색 잡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그냥 코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어, 일정하게 랜덤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시계열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데이터가 뒤에 데이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어느 순간에 랜덤한 잡음으로서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회귀 분석한 이후에 잔차의 분포 같이 느껴지실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은 예전에는 이제 백색 잡음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 보시면은 백색 잡은 데이터라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게 평균이라는 중간선이 있으면 그 선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라는 그 분포 통계를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백색 잡은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보시는 확률 보행 과정이란 게 있어요. 랜덤 워크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같아요? 여기 보면 주식 차트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주식 차트랑 되게 비슷한데 어, 이 데이터는 코드상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직전의 데이터에서 백색 잡음처럼 랜덤하게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가 시적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종가가 결정이 되면 오늘을 중심으로 다음 날이 랜덤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덤하게 발생되는 그 분포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만 이전 데이터가 중심점이 됐을 때 이런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변동성. 네. 그래서 우리가 주가 지수라든가 주식 데이터를 대부분 이제 랜덤 워크 프로세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통계에서 제일 많이 분석하는 데이터는 이 정상 확률 과정이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정상 확률 과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백색 자봉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달라요.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보면은 직전 데이터에 이제 변동성까지 같이 가져와서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 확률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통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시계열 분석인 아리마 분석에서 분석 대상으로 보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아리마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정상 확률 데이터만 분석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나머지 지금 앞에 보셨던 백색 잡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랜덤 워크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오토 리그레시브 인티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게 아리마의 이제 아리마가 줄임말인데 이 아리마 모형이 회귀 분석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되게 오랫동안 분석에 사용됐던 분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R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데이터에서 T-1에서 일정 비율로 이제 다음 데이터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전 변동성에서 다음 변동성이 생성돼서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 인티그레이티드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차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정상성이 부족할 경우에 직전 데이터하고 다음 데이터를 빼서 그 차분한 값으로 이제 아리마 모형을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뉴럴 네트워크에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쓰긴 합니다. 무시하고 쓰긴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시계열이 어떤 모델로 발생했는가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에 맞춰서 그 모델링을 적용시키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이 가중치들을 찾아내는 좀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어려운 과정이어서 그래서 실현 시계열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실제로 필드에서도 잘 못해요. 일반인들이 잘 못하고 되게 고도화된 영역이고 거의 대부분 표준값 정도 나오는 수준에서 끝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미나이가 이런 걸 만들어줬어요. 이제 정상성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정상성을 분석하는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가 이제 요 정상 확률 과정이라고 하는 요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실제 여기다 넣고 돌려보면은 이런 이제 통계 수치가 나와요.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말하는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는 1% 미만의 이 ADF 스테이티스틱이 나오면 정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아리마 분석을 해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자체를 이런 백색 잡음 데이터나 백색 잡음 데이터를 넣고 돌려보시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3.4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5.0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리마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데이터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같은 시계열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확률 보행 과정 같은 경우에 돌려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마이너스 3.4 이하여야 되는데 0.2잖아요. 거의 이제 이거는 정상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아리마 분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툴을 쓸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물도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아리마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아리마 분석은 지금 그 AR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예측하려는 데이터에 과거 몇 기수의 데이터까지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 회귀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AR 모형이 내가 오늘 날짜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내 데이터는 언제 영향을 받겠어요? 어제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게 어제만 영향을 받을까? 이틀 전, 3일 전, 4일 전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게 아리마 모형의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데이터가 세 번째 전까지 데이터가 나한테 영향을 줄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여러분 회귀 분석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관계로 영향을 줄 거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 AR 모형이고요. MA는 아까 얘기했듯이 앞단의 변동성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분을 할 거냐고요. 이렇게 해서 분석해 보시면 결과는 네, 폐기 분석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요. 폐기 분석하고 거의 똑같이. 그래서 첫 번째 전날에 이제 코에피션트는 얼마고, 전전날은 얼마고, 3일 전은 얼마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전날, 전전날, 3일 전은 얼마인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기식 같은 모형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매칭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측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정상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을 못하고 정상성을 띠는 데이터로 바꾸면 정상성을 띠는 데이터로 바꿔서 분석을 해보면 네, 이런 식의 예측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세 스텝 전까지의 데이터가 나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이제 어, 랜덤하게 움직이는 요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요거 단계를 이제 늘려 나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줘 보시면 분석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 결과가 이제 바로 직전 데이터만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 번 값이 정해지면 이제 거의 평균에 준하는 이런 데이터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리마 모형의 이제 변수를 얼마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상성이라는 거는 이 변동성 어떻게 보면 십박수 변동성과 되게 비슷하게 그 변동성이 주기를 어느 정도 띄고 그 주기를 이제 밝혀내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리마 모형이 회귀 분석 모형이니까 여기에 이제 변수를 막 추가를 해요. 그래서 뭐 시즈널 아리마 모형 이러고 하면은 계절성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주기 데이터를 이제 명목 변수들을 더 추가해가지고 그 요인들을 이제 밝혀내는 방식으로 10개월 분석을 해왔습니다. 네, 해왔어요. 네. 논문 같은 데 보시면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고 한번 그냥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진짜 많이 쓰였던 모델이 푸리에 트랜스포. 예, 아마 FFT라고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포라는 걸 엄청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트 푸리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신호 데이터에서 되게 많이 쓰입니다. 신호로 일정 주기를 띄는 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패스트 푸리에 같은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 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사인도 주기를 띄고 있고 코사인도 주기를 띄고 있는데 이 사인 앞에다가 이제 어떤 가중치를 넣거나 사인 함수 안에다 가중치를 넣게 되면은 이 진폭이 줄어들거나 이 폭이 늘어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산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이 신호 체계의 데이터를 다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 근데 이걸 반대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니까 어떠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던졌을 때 그거를 이 A, B, C, D라고 하는 플롯 데이터, 벡터 데이터로 추출해낼 수 있는 게 패스트 푸리의 트랜스퍼예요.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예요. 역변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은 여기 코드 하나 올려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푸리의 신호라는 걸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 게 사인파고요. 중간 게 코사인파예요. 그다음에 그 두 개를 합산한 게 지금 이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파를 이렇게 앞에 가중치 값을 바꾸면 사인파 이게 커지잖아요. 폭이 커지죠. 그다음에 요 B값도 바꿔주면은 이 진동수가 이제 굉장히 빨라져요. 근데 이 밑에 코사인파를 같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진동을 주게 되면 어때요? 되게 원래 이제 사인 코사인하고 다른 어떠한 모양이든 이게 적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인 코사인을 여러 개를 결합하다 보면은 그 진동을 이렇게 합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이제 신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뭐 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갖고 뭐 하냐면은 제일 많이 쓰였던 게 음성인식에서 되게 많이 쓰였어요. 음성인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음파를 이제 실제 데이터에 이게 뿌려보면 이렇게 막 지지직 생겼잖아요. 이걸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퍼를 딱 하는 순간 뭘로 떨어지냐면은 이 WBWB라고 하는 이 ABCD라는 플롯 데이터로 그냥 딱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사인 코사인의 파형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한 줄의 숫자 데이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큰 파형을 표현할 거고 뒤쪽에 있는 거는 자잘한 파형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표현된 데이터를 모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안녕하세요라는 음파를 그대로 숫자로 변환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도 하고 무슨 말도 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한 거를 전부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퍼를 시켜가지고 숫자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해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안녕하세요라는 말들이 되게 비슷한 다차원 공간 안에 포인트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말을 여기다 했어요. 뭐 안녕이라고 말을 했을 때 걔가 얼마나 얘랑 비슷한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만 계산하더라도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음성이 내가 말하는 음성하고 일치하는가. 그래서 그 디스턴스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면은 굉장히 이 사람 목소리에 이 사람 그 말투가 아니면 절대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이제 보완성을 가질 수 있고요. 이걸 좀 넉넉하게 하면은 여러 사람의 말투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변화해 나가면서 발전을 해왔지만 이걸 통해서 실은 음성인식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뭐 패스트 프리웨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신호 데이터를 결국에는 이것도 신호 데이터를 특정한 숫자 벡터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음성이라든가 노래라든가 뭐 이런 신호들 이렇게 화형이 있는 신호들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대신에 얘는 차원 축소를 하진 않은 거예요. 차원 축소를 하지 않고 원본의 데이터를 사인 코사인이라는 주기성을 띠는 함수를 통해서 숫자로 변환만 한 겁니다. 원본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 그대로고 이거를 이제 더 축소하게 되면 압축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데이터고요. 이것도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예요. 시계열 데이터. 네. 그 다음에 히든 마코프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히든 마코프 모델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 만드셨는데 그 어마무지한 이제 헤지 펀드를 세우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세우신 분께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마코프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가 워낙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히든 마코프 모델은 핵심만 설명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계열 데이터라는 건 어떤 시점에 관찰된 데이터의 연속이잖아요. 이 관찰된 데이터의 연속을 가지고 시계열성을 분석하려고 했는데 어려워. 예. 그 관계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의 가설을 두는 거예요. 이 내가 발견한 데이터에 뒤에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 데이터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어떤 사람이 다음 날은 반팔을 입었어요. 또 다음 날은 우산을 갖고 나왔고 다음 날은 잠바를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관계지? 앞에 게 뒤에를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서로 건너뛰니까.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날씨라는 정보가 시계열성을 띠고 있었다고 치면 해가 떴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쓴 거고 그 다음에 구름이 끼긴 했지만 아직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제 반팔티를 입은 거고 그러니까 이 직전의 데이터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뒤에 스테이트가 숨어 있다라고 표현한 게 이제 히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마코프 모델에서 앞부분에 히든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숨은 시계열성이 존재하고 그 시계열성을 밝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정말 직관적으로 이해하라고 표현을 한 거고 실제로 히든 마코프 모델에서 얘기하는 그 뒷단에 움직이는 히든 스테이트의 변화는 되게 추상적인 변화입니다. 정확하게 날씨 이런 걸 꼬집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그 스테이트의 이동성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코프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마코프 프로세스라는 표현인데 마코프 프로세스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스테이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나온 히스토리는 무시하고요. 현재 지금 시점에 여러분한테 준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코프 프로세스예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모델이 히든 마코프 모델이고요. 이것도 역시나 음성 인식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음성 데이터도 이동하면서 그 데이터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뒷단에 숨어 있는 히든 스테이트의 변화를 수치화해가지고 그 수치를 가지고 이제 음성 인식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코드를 제미나이한테 만들려고 했어요. 저도 실은 HMM은 처음 돌려봐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 분석하려고 했던 지금 데이터는 정상 확률 과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였잖아요. 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히든 스테이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데이터가 그냥 똑같은 데이터가 발생하긴 했지만 실제로 뒷단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는 이렇게 이동했고 이 이동에 대해서는 마코프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이 위에 있을 때, 이 위에 있을 때 아래로 내려가요. 스테이트가 두 개잖아요. 위에 스테이트로 있다가 아래 스테이트로 내려가는 것도 그 순간순간에 결정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순간순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변환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0으로 있다가 0으로 그대로 유지할 확률하고 1로 바뀔 확률. 1인 상태에서, 0으로 돌아갈 확률하고 내가 1을 유지할 확률 이런 확률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HMM이라고 하는 히든 마코프 모델에서 찾아내는 룰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신뢰는 안 가죠. 이렇게 바뀌는 게 다 확률 모형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왔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브라운 운동입니다. 브라운 운동. 이 브라우니안 모션, 브라운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랜덤 워크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제 주가 지수 있잖아요. 주가 지수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모델입니다. 주가 지수가 어디 있었죠? 네, 확률 보인 거죠. 랜덤 워크 프로세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뭐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 방정식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요 방정식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셔도 되는데 이게 꽃잎 같은 걸 이제 물 위에다 띄워놨더니 얘가 되게 랜덤하게 이렇게 이동하더래요. 근데 그 랜덤성을 가지고 뭔가 규칙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주가 지수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주가 지수의 방향성을 내가 예측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 운동의 튀는 정도, 그러니까 이 운동의 변동성 수준만을 학습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이 브라운 운동 이론 자체는. 그리고 이걸 가져다가 이제 뭐 여기 블랙 마이런 숄즈 이런 분들이 이제 블랙 숄즈 모형이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블랙 숄즈 모형이라는 걸 제안을 했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파생 상품은 다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혹시 뭐 옵션 투자라든가 그다음 뭐 선물 투자라든가 이런 뭐 파생 상품 투자라든가 ELS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시면 이제 어, 한순간에 재산이 없어지는 걸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이 블랙쇼즈 모형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이 블랙쇼즈 모형의 핵심은 뭐냐면은 변동성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다시 특정 위치로 이제 회귀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면은 프라이싱을 결정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어,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은 뭐냐면은 제가 한 달 후에 뭐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의 반토막이 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1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옵션을 팔아요. 팔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1억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공짜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거 복권 같은 건데. 여러분들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결정하는 게 블랙쇼즈 모형이에요. 그걸 왜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 블랙쇼즈 모형 자체는 변동성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언더라잉 어셋의 변동성을 가지고 반대 매매를 계속 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한테 옵션이나 ELS를 판매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뒷단에 언더라잉 어셋이라고 있죠. 엔비디아 주가가 실제로 있잖아요. 주식이. 걔를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을 가격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프리미엄을 주고 그거를 덜컥 사가지고 이제 비용을 내는 거죠. 그리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받고 운용을 하면서 자기 수수료 마진까지 올려서 이미 팔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큰 돈을 회수해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판매가 되냐면은 그런 포지션 자체가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정 규모가 되고 계산 능력이 있어야지 퀀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수수료를 내고 우리가 그런 네이키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포지션의 금융 상품을 투자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훅훅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블랙숄저 모형도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파이썬으로 안 되는 게 없죠. 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그래서 확률 보행 과정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냥 간단해요. 저희가 지금 프라이스가 있으면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주가 지수라고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지금 100에서 시작을 했어요. 100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시점에 여러분한테 요 100이라는 기간 후에 요 빨간색 위로 올라가는 금액만큼을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요 위로 올라가는 금액만큼. 그러면은 실제 100에 사실 필요는 없어요. 얼마에 사시면 될까요? 라는 거를 제안한 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6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여러분들은 6원을 주고 사시면 혹시나 얘가 튀어 올라서 200원이 됐다. 그러면 6원을 투자하고 여러분은 1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장하냐? 이 반대쪽에 있는 블랙숄즈 모형을 쓰고 있는 옵션 매도자가 이걸 운용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제로에 가까워져요, 가격이. 왜 그러냐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역사적 변동성으로 봤을 때 절대 저 가격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싱이 꺾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양 자체가 튀어 올라가는 모양이다. 튀어 올라가는 모양이 안 나오네. 어디다 투자해도 돈을 못 버는 거지. 벌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100이 됐을 때 한 103.5까지 뛰어오르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한테 드려야 되는 돈은 저는 3.5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 3.5까지만 가격이 이제 곤두박질 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중간 과정에 있는 이 중간 과정의 기간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가져갑니다. 네. 깊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시기열 분석이다라는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주식 강의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에 달려 있는데 실은 요즘 많이 쓰이는 건 이 프로핏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메타에서 아마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타에서 내부에 그 시계열을 마케팅적으로 쓸 때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줘서 이거를 생각보다 많은 기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좀 좋은 게 뭘까 해가지고 제가 좀 데이터를 올려놨고요. 어떤 데이터냐면은 우리 실거래 데이터. 네, 실거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거래 데이터에서 아파트 하나, 좀 제일 거래가 많은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몇 년간의 이제 실거래 데이터를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저희 그 올려놨고요. 그걸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떤 데이터냐면, 이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 만들어졌나 봐요. 헬리오시티가 2020년보다 더 전이지 않나? 근데 이제 실거래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0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2023년에 다시 거래가 이제 급증하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게 상승한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단가로 계산한 거거든요. 이제 거래 금액을 면적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1제곱미터당 가격을 이게 스캐터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시간별로. 시간축에다가 가격축을 해가지고 이게 찍은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데이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뭘 분석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시계열 트렌드는 뭘까요? 여기에 시계열 트렌드는 뭐고 이 거래의 이상치는 뭘까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계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툴이 이제 프로핏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핏 모델을 실행을 해보시면 오픈 소스예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런 식의 분석입니다. 지금 점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시계열성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이제 시계열 변화에 대한 트렌드를 추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동성 버퍼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버퍼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믿어도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상치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상치 거래예요. 이상치 거래들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눈으로 봐도 이상치긴 한데 실은 여기에 폭하고 여기에 폭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는 거고 물론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이런 폭들이 다 변경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미래를 예측도 이렇게 해줍니다. 오른데요. 아파트를 사야겠네요. 네, 어쨌든 오른데요. 네, 이러한 이제 변동성 예측까지도 들어가는데 예측 구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예측 구간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제한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요라든가 공급이라든가 다른 외적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순수하게 데이터의 시계열성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니까 이걸 믿으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건 어떤 이론적인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앞에 있는 데이터, 실질 데이터에서 어떤 이상치라든가 적정한 가격에 거래된 폭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별 트렌드 변화도 하나의 이제 그 시계열성으로 제한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밑에 내려주시면 주간 단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게 아까 시즈널 아리마처럼
계절성을 띠는 건지를 별도 변수로 넣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별도 변수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지 일요일 날 거래가 맞나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에 계절성이 어떻게 뜨는지 여기는 지금 9월 네, 이상한데 7, 8, 9월에 11월까지 이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다는 건데 장기간을 분석한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 헬리오시티 말고 좀 오래된 아파트 거래가 좀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데이터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다양한 분석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에서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실무에서 쓰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즈널 아리마라든가 뭐 위클리도 아리마에다가 이제 다 명목 변수를 넣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별도의 변수로 지정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면 그 베타 값을 가지고 각자가 이제 계절성을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어떻게 뛰는지를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거나 어떤 뭐 상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석 방법들입니다.